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보였다. 어두운 회색빛,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디자인은 우리 집 천장이 아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어젯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흐릿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옆자리가 비어있지 않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은 선명했다. 박지훈, 내 회사 동료, 그리고 내 오랜 친구의 아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어젯밤 함께였다.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지훈 씨, 박지훈 씨,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다. 창백한 얼굴,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가슴. 숨을 쉬지 않았다. 지훈은 죽어 있었다. 순간 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무릎은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다. 나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모텔방은 마치 거대한 감옥 같았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나는 그녀를 죽였다. 내가 그녀를 죽였는지, 아니면 그녀가 내 옆에서 죽었는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는 김준호,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몇 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독립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빈집, 빈 식탁, 그리고 나의 텅 빈 마음. 나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남자라고 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길을 잃어버린 한낱길 잃은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의 삶은 공허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사랑받는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런 나의 삶에 박지훈이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일하는 팀의 팀원이었다.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지만 뛰어난 능력과 친화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가끔씩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묘한 슬픔을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듯한 그런 슬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나는 술에 취한 그녀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요. 그녀의 말에서 나는 그녀 역시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아니, 젊은 시절의 나를 닮은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었다. 모두가 떠나고 나와 지우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남겨졌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힘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텔로 들어왔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몸은 현실이었다. 나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나의 죄는 무엇일까? 나는 그녀를 죽였나? 아니면 그녀가 죽는 것을 막지 못했나? 나는 이제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살아가야 했다. 나의 삶은 그날 밤 완전히 끝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나의 삶은 매일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조용히 혼자 아침 식사를 한다. 텅 빈 집안에는 나의 발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늘 시끌벅적했던 집이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종알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지된 사진처럼 고요했다. 아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갈 길을 찾아 떠났고 나는 아내가 떠난 그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다. 나는 한때 성공한 가장이었다.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수입을 올렸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 나의 삶은 서서히 의미를 잃어갔다. 나는 나의 존재 가치가 오직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후 나는 허허벌판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김 부장님, 아드님 참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이제 부장님 인생을 사셔야죠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회사에서의 나는 평범한 50대 부장이었다. 젊은 팀원들은 나를 어려워했고 나는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서툴렀다. 회식이 끝나고 나면 나는 늘 혼자 남겨졌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내 집으로 돌아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둠과 고요함만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종종 술에 취해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다. 사진 속의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팀원인 박지훈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보다 한참 어렸지만 업무 능력은 뛰어났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보았고 그녀는 내게서 연륜의 지혜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였다. 야근이 끝나고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부장님,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실까요? 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우리의 대화는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저희 남편은 늘 바빠요. 사업 때문에 외국을 자주 나가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나처럼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저는요,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이젠 정말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죠. 나는 나의 속마음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요. 저도 부장님처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둘만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잊고 지냈던 따뜻함과 위안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이 나의 공허한 삶에 작은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와 박지훈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비밀스러운 친구였다. 우리는 회사 일이 끝나고 나면 종종 단둘이 술을 마셨다. 왁자지껄한 회식 자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한적한 술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를 잃은 나의 공허함, 그리고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지훈의 외로움.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지훈에게서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향수와 같았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나의 칙칙한 일상에 작은 빛을 비추는 듯했다. 그녀의 젊음과 활기는 나의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점점 더 기다리게 되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나는 괜히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오늘도 같이 한잔할까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종종 나게 먼저 연락을 했다. 부장님, 오늘 힘드시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녀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나의 심장은 묘하게 설레었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하는 내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연애를 하던 내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유부녀인 지훈과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지훈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부장님, 저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집의 장식품 같은 존재예요. 그녀의 눈물이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지훈 씨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편분이 지훈 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의 손이 얽히는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안을 넘어 어떤 욕망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술에 취한 채 술집을 나섰다. 밤거리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부장님, 저 이대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외로움과 욕망을 보았다.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걷기만 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손은 뜨거웠다. 나는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외로움을, 나의 외로움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결국 낯선 모텔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지훈 씨,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우리는 그렇게 모텔로 들어갔다. 그날 밤의 모든 기억은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나는 그녀의 따뜻한 청아, 그녀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서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 밤의 모든 것은 이제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나는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몸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어젯밤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다.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몇 가지 장면들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격정적인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울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는 내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잠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겉으로 드러난 외상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나는 그녀의 죽음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나의 말을 믿어줄까? 나는 유부녀인 동료와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가 죽었다. 모든 증거는 내가 그녀를 죽였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의 명예,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아들. 아들은 평생 살인자의 아들로 낙인 찍힐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비극적인 진실을 영원히 나의 가슴 속에 묻어야 한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지윤의 옷을 입혔다. 나는 그녀의 시신을 모텔 밖으로 옮겨야 했다. 나는 그녀의 몸을 안고 조심스럽게 모텔 밖으로 나섰다. 새벽 4시, 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나의 채 그녀의 몸을 태웠다. 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차를 몰아 한적한 외곽 도로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몰아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몸을 차에서 내려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나의 손은 떨렸고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었지만 나는 살인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차를 몰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나의 차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밝은 세상으로 들어섰다. 나는 나의 차를 세차하고 나의 옷을 태웠다. 나는 내가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나의 머릿속은 지옥과 같았다. 나는 지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 그리고 나의 손에 의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던 그녀의 몸.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의 손은 떨렸다. 동료들은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야근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둘러댔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지훈의 실종 소식이 회사에 알려졌다.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고 우리는 모두 조사를 받았다. 나는 어젯밤의 회식 자리에서 지훈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거짓말했다.
나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거짓말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다. 지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다. 나는 안도했다. 나의 죄는 숨겨졌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었고 나의 아들은 평생 살인자의 아들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지윤의 얼굴을 꿈에서 보았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나를 더욱 깊은 죄책감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지윤의 죽음은 회사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그녀의 남편은 슬픔에 잠겨 회사에 찾아왔다. 그는 지윤이 그날 회식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 물었다. 박 부장님, 제 아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집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의 눈빛은 슬픔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지윤 씨는 피곤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먼저 집에 갔다고 했어요. 나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아내는 내 옆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죽음을 은폐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지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가족,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윤 씨.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그녀의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박 부장님, 제 아내는 부장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를 부장님에게는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더욱 비참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녀의 죽음을 은폐한 살인자와 같은 존재였다. 나의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지윤의 시신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살아있는 지옥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경찰에 자수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생각했다. 아들이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죄를 영원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의 양심은 매일같이 나를 찔렀고 나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지윤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날 회식 자리에서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녀가 그날 밤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놓쳤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박지윤 씨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자수했다. 나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경찰들이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죄를 모두 고백했다. 박지윤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사실,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한 사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사실까지. 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해서 아무도 나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경찰은 나를 모텔로 데려갔다. 그리고 내가 지목한 낭떠러지 아래를 수색했다. 나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 그녀는 쌓이는 약물 중독이었다. 그녀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고 나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나의 행동은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그녀의 죽음을 은폐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나의 아들은 나의 자백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나를 찾아와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나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감옥에서 나의 죄를 속죄했다. 나는 감옥에서 매일 밤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는 얼굴, 그리고 나의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그녀의 얼굴. 나는 그녀에게서 받은 따뜻함,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던 위안을 기억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감옥에서 지은의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편지가 아니었다. 나의 진심을 전하는 편지였다. 나는 그에게 지은이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받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의 편지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를 바랐다. 나는 감옥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외로움을 외면했고 나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리고 나의 외로움은 결국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지은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나는 감옥을 나왔다. 나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었고 더 이상 가장도 아니었다. 나는 늙고 초췌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한 남자였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의 과거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나는 작은 빵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님들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빵을 굽고 빵을 포장하고 손님들에게 빵을 건네주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묻어두었다. 나는 가끔씩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졌고 나는 그 파도를 보며 나의 삶을 생각했다. 나의 삶은 파도와 같았다. 수많은 행복과 불행이 밀려왔다가 사라졌고 나는 그 파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은의 남편이었다. 나는 놀라서 몸을 굳혔다. 그는 나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박 부장님, 저는 부장님이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부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부장님을 많이 의지했어요. 부장님에게서 저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찾았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나는 그의 아내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녀의 죽음을 은폐했다. 나는 그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저는 부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부장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도 저처럼 외로웠겠죠. 부장님도 저처럼 사랑을 잃었겠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우리의 과거를 보았다. 그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부장님, 부디 이제는 부장님의 삶을 사세요. 제 아내의 목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지만 나는 이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다. 나는 그날 이후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빵집에서 빵을 굽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빵을 만들며 나의 과거를 떠올리고 나의 죄를 뉘우쳤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것이다. 나의 삶은 비록 불행했지만 그것 또한 나의 삶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